안녕하세요. 저는 5살 된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는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제 외모, 목소리, 성격까지 다 자기 스타일이고 그렇게 꾸물거리던 이상형이라고 했죠. 저는 사실 그 남자가 엄청 제 스타일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워낙 저에게 최선을 다해 마음을 보여줬기에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은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전에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었지만 그만큼 저에게 헌신적으로 구는 남자는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 남자에게 감동도 많이 느끼고 결혼까지 결심했었습니다. 워낙 다정다감한 성격이고 자상하다 보니 저에게도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고 또 무엇보다 미래에 태어날 저희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년 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혼 초부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어요. 병원도 다니고 몸 관리도 하면서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랬고 드디어 2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힘들게 가져진 아이였기에 더욱 소중하고 감사했죠. 제 임신 소식에 남편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와 저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돈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했죠. 저희 집에는 웃음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 식구가 만들어갈 행복함과 평온함을 기대하면서요. 워낙 기다렸던 아이인 만큼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웃음꽃이 필까 싶었어요. 그런데요, 막상 출산을 하고 제 상태는 제가 예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면 호르몬의 문제 때문인지 저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거든요. 저는 분명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맘때 무기력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게다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인데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는 모습만 들어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아이를 보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고 죄책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더 우울해졌고요. 저도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았죠. 병원 치료도 했었고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다가 임의로 약을 끊었더니 증세가 더 심해졌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도중에 살도 엄청 찌게 되었고 탈모가 생겨 머리도 엄청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등도 엄청 굽고 임신 때문에 늘어졌다가 다시 줄어든 배에는 튼살이 가득했습니다. 외형도 많이 달라졌지만 건강도 꽤 안 좋아졌죠. 산후 우울증으로 의지도 없는 데다 육아로 인해 허리와 손목은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 속에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이 있더군요. 활기 넘치고 의욕 넘치고 자기 관리하는 걸 즐겨했던 저였는데 뚱뚱하게 불어난 몸, 휑해진 머리에 생기 없는 피부를 가진 지치고 우울해 보이는 표정의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저를 마주한 순간 마치 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남편은 친정부모님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정엄마가 하시던 가게 일을 멈추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돌봐주고 저도 같이 돌봐주셨죠. 엄마도 하시는 일이 있었기에 저를 도와주실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제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친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달음에 와주신 거였어요. 그런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며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제 우울증 증세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그 원인은 놀랍게도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두 곳이었는데 하나는 시동생에게 넘기고 한 곳만 운영하고 있었죠. 센터에는 각자 관리를 맡아주는 매니저 겸 트레이너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개인 PT도 하기에 많이 바쁘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 처제가 연락 온 건 없지? 갑자기 뜬금없이 제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수? 갑자기 혜수는 왜? 아니. 처제가 전에는 한 번씩 놀러 오고 전화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영 조용하네. 걔 바쁘지. 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그치. 연락 거의 안 하지. 그럼 공부하느라 바쁜 애한테 자꾸 연락하고 그럼 안 되지. 알겠어. 그걸 묻는 남편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제 동생에 대해서 왜 묻지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좀 주고받다가 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언니, 형부 요즘 어때? 뭐가? 그냥 평소랑 똑같아? 그렇지. 왜? 그 순간 얼마 전 남편이 제 동생 안부를 물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죠. 왜 그러는데? 혹시 형부 어디서 만났어? 그 말을 하자 동생은 굳은 얼굴로 잠깐 망설이다가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가 요즘 몸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거든. 괜히 얘기했다가 언니 우울증 증세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근데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것보단 언니도 알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뭔데 그래? 저번 주에 나 시험 기간이었잖아.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공부하려고 오다가 그냥 형부 헬스장 쪽을 지나갔거든. 형부 헬스장 근처에 카페 있잖아. 거기가 조용하고 공부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커피 한 잔 시키고 공부를 좀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잠시 후에 형부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보니까 혼자가 아니고 그 여자랑 같이 들어오는 거야. 여자랑? 그 헬스장 매니저라는 여자 있잖아. 전에 언니가 나 등록해줘서 나도 두어 달 정도 헬스 다녔잖아. 그때 그 매니저 말이야. 저도 당연히 그 매니저를 압니다. 이름은 서아영이고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했었습니다. 좀 고치긴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특히나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몸매가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처음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땐 대수롭지 않았어요. 헬스장 매니저랑 커피 한잔하러 카페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이랑 직원이니까 커피 사러 올 수 있지. 근데 들어올 때 내가 봤는데 분명히 둘이서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 뭐라고? 팔짱? 그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물론 가게 들어와서 풀긴 했지만 내가 분명히 봤어. 그래서 내가 형부하고 불렀거든. 그랬더니 형부가 엄청 놀라는 거야. 나보고 여기 왜 있느냐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매니저랑 식사하고 커피 마시러 온 거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더라고. 나도 팔짱 끼는 거 봤네 어쩌네 그런 말은 안 했는데 가만 보니까 두 사람 뭔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언니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생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니저라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다닌다뇨. 미친 거 아닌가 싶었죠. 지 와이프는 애 낳고 산후 우울증 와서 병원 다니고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맨날 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육아 참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게 직원하고 수상해 보이기까지 한다뇨. 너무 기막혔지만 일단 동생에게는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매니저라는 여자와의 대화창을 찾게 되었는데요. 사장과 직원 사이임에도 스스럼 없이 반말을 하는 건 기본이고 저녁에 뭘 먹으러 가자는 둥, 피곤한데 술 한잔 사달라는 둥, 누가 봐도 엄청 친하고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대화만 보면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연인 사이처럼 보일 정도로요. 그걸 보는데 우라통이 터지고 배신감에 눈물까지 났습니다. 솔직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암시하는 대화는 없었지만 이 둘 사이는 누가 봐도 불륜 사이였어요. 바람이니 외도니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제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나요.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사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그냥 친한 사이고 직원이라서 친하게 지내는 것 뿐이라고요. 사장과 직원 사이에 이렇게 반말하는 게 말이 돼? 걔 직원이기 전에 우리 학교 후배기도 해. 그러니까 친해서 그런 거지. 그냥 오빠 동생 사이. 오빠 동생? 눈 맞으면 바로 모텔 달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오빠 동생이란 말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한 오해하지 마. 그런 일 없었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발뺌하며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이자 사장과 직원의 관계일 뿐이라고 잡아댔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고 분명 그 둘은 어떤 선을 넘은 사이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질책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심적으로 몹시 힘든 상태였기에 남편이 정말로 저를 배신했다는 게 확실시되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분명 뭐가 있다 싶으면서도 애써 그냥 덮어두려 했고 제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캐지 않고 넘어간 거였죠. 그때 저는 멘탈이 안 좋은 상태여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끝까지 따져 묻는 것보다 회피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경고만 했습니다. 나 의심 푼 거 아니다. 다만 한 번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겠다. 하지만 그 여자는 바로 자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이다. 이혼할 때 이 집은 나한테 넘겨라 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그 여자랑 자기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기를 오해하느냐 거품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그 여자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이런 각서 쓰는 것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고 쓰라고 했죠. 남편은 알겠다며 저를 위해서 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를 위한 것보다 남편도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어쨌든 그 여자도 헬스장에서 해고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그 일 이후로 희미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가정을 위해 또 저희 아이를 위해 그 일은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를 해고했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아니라고 순진했던 건지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뭔가 찾아볼 게 있어서 남편 헬스장을 검색하다가 시동생이 운영하는 헬스장 홍보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헬스장 하나를 시동생에게 넘겨줬고 시동생은 블로그에 헬스장 홍보글도 올리고 운동 정보도 한 번씩 올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그 블로그를 훑어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면요. 시동생 블로그에 새로운 트레이너 영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트레이너가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남편의 헬스장에서 일했었던 그 서아영이라는 매니저요.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분명히 헬스장에서 잘났다고 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시동생네 헬스장에 이 여자를 취업시켰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했고 그 일로 집이 뒤집어지게 싸우기까지 했으면서 뒤에서는 그 여자를 시동생네 헬스장에 취업시켜준다뇨. 보통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었죠.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형이 누군가 소개해줘서 새 트레이너를 영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떻게 알았느냐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까지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동생이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헬스장으로 들어서자 시동생이 놀란 얼굴로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 여자만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알아보고 까딱 인사하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기서 일해요? 그 말에 그 상간녀는 설핏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그러더군요. 네, 잘렸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아니요, 사장님이 여기서 일 도와주라고 하시던데요. 그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따라오라고 그리고 1층 건물에 있는 카페에 가서 마주 앉았죠. 우리 남편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하고 직원 사이죠. 그 여자는 뻔뻔한 얼굴로 고개를 치켜들고 말하더라고요. 만약 그 여자와 남편이 정말 사장과 직원 관계일 뿐이었다면 오히려 오해받는 것을 기분 나빠하고 따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제 반응을 즐기고 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마냥 행동했어요. 내가 다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사장하고 직원 사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장님과 저는 그게 단데요.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에요. 일개 직원이잖아요.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직접 봤는데 둘이서 팔짱까지 끼고도 다녔다면서요. 게다가 두 사람이서 나눈 대화도 다 봤거든요. 어머, 그런 것까지 다 감시하세요? 헐, 사장님한테 함부로 카톡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살 긁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죠. 이봐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지금 유부남하고 외도 저지르는 거잖아. 외도라뇨. 사장하고 직원 사이일 뿐이라니까요. 왜 이상한 오해를 하세요? 너 내가 우스워 보이니? 저는 부들부들거리고 그 여자는 여유 있게 코웃음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그만 말하라고 이래야 되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 팔을 잡았는데 제 팔을 확 뿌리치는 겁니다. 왜 잡아요? 유부남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여자는 조롱하듯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사장님이랑 뭘 어쨌는데요. 사장님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거든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면 완전 푹 퍼져서는 우울 타령만 하는 마누라 보기 싫다.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밥 먹자, 술 먹자 했다고요. 저야 사장님이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준 거고요. 아, 직원이 무슨 힘이 있나요? 뭐라고?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장님이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사모님,
애 먼저 닥달하지 마시고 본인 관리나 좀 하세요. 남편 질리게 만든 게 누군데. 남편 간수는 알아서 좀 하시죠.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여자가 내뱉은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지고 살도 찌고 몸도 망가졌는데 그걸 자기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저렇게 말했다니 사람을 완전 비참하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왔고 저는 싸놓은 짐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랑 붙어 살고 나랑 우리 아이는 앞으로 볼 생각 말라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을 해대며 저를 말리더니 나중에는 알겠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짐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겠죠.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그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도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지내면서 가족들의 케어를 받아야 했어요. 아이는 어리고 남편은 바람나서 집 나가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눈앞이 캄캄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 뒤를 밟게 되었는데 남편은 정말 그 여자네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집으로 오가는 사진과 그 전에 써둔 각서, 그리고 그 전에 발견했던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캡처 등을 증거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가뜩이나 몸도 마음도 안 좋을 때 어린 아이까지 두고 남편과 소송에 휘말린 제 마음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초반에는 미안하다, 다 끝내겠다, 소송 취하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를 그토록 속였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요? 저는 싫다고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고 신뢰는 깨졌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발버둥 쳐봤자 증거가 확실했기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고 위자료 및 양육권을 큰 무리 없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대신 면접 교섭권을 갖기로 했고요. 솔직히 면접 교섭권이고 뭐고 아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정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더 열받는 일이라고 해야 할지 그 인간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면접 교섭권이 있어도 아이를 잘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잡아놓고 파토내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그게 너무 재수없더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을 때만 그렇게 보러 온다는 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괜히 애만 더 혼란스러워지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까지 치가 떨리는 인간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양육비는 안 밀리고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양육비 보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양육비 안 내고 요리조리 피하는 인간들 진짜 많다더라고요. 그나마 돈이라도 제때 보내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이가 점차 크기 시작하면서 산후우울증 병세는 점차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일도 다시 시작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오히려 아가씨 때보다 더 살도 많이 빼고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로 주부 모델 일과 모바일 쇼호스트 일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일반 직장 생활을 했었고 이런 일과는 무관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을 많이 찾았고 외모도 많이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은 잊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가끔 아이가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묻거나 궁금해할 때는 대충 외국에 있다거나 일이 너무 바쁘다고 둘러댔고요. 아빠의 부재가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 내가 그만큼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유치원 하원 후 어디 들렀다가 저녁 시간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누가 인기척을 하길래 보니 전 남편이 서 있는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바로 직전에 연락이 몇 번 와서 지우 좀 보러 가도 되겠느냐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 씹었죠. 제가 아이 혼란스러우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라고 하긴 했지만 남편은 좋다쿠나 정말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면접 교섭일로부터 3년 넘게 한 번도 와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아이 안부조차 안 물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이 보고 싶다고 찾아온 꼴이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안 했더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불쑥 찾아온 것이었죠. 당황했는데 남편은 아이를 보더니 지우야, 아빠야 그러는 겁니다. 아이도 좀 얼떨떨해했죠. 2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번씩 보다가 그 후에 3년 정도 못 봤으니 기억도 안 났을 거고요. 저보고 아빠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다고 했고 전 남편은 아이 손을 잡고 너무 많이 컸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 하며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줄 테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아이는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전 남편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져 물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이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와도 되는 줄 알아? 미안해. 근데 당신이 연락을 안 받았잖아. 어쨌든 내가 지우 아빠고 나 양육비도 밀린 적 없이 보냈잖아.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양육비 보내지 마. 그냥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포기해. 나도 그 돈 몇 푼 받자고 당신하고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근데 지우도 너무 보고 싶고. 쇼하지 마. 바람나서 그 여자 좋다고 자식이고 와이프고 다 내팽개치고 집 나가서 살았던 게 너야. 이제 와서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길 찾아와? 왜? 그 여자랑 뭐 문제 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막 혼자 한숨을 내쉬더군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후회도 소용없는 거 아는데 고작 그런 애 때문에 너랑 지우까지. 나 진짜 미친놈이야. 필요 없거든? 찾아오지 마. 나 면접 교섭권 있잖아. 우리 지우 만날 수 있잖아. 오지 말라니까 냉큼 그러겠다며. 애한테 애정 없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양육비 가지고 협박하지 마. 그건 네가 해야 할 진짜 최소한의 애비 노릇일 뿐이니까. 저랑 남편이랑 그렇게 계단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아이가 다시 나온 겁니다. 남편은 아이 이름 부르면서 막 다시 달려가고 아이도 아빠라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엉엉 울고 쇼를 하는데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아빠도 아빠라고 좋아하는 아이가 너무 가여운 겁니다. 이웃 눈치도 보이고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정 보고 싶으면 면접 날짜를 정해서 오고 이렇게 다시는 불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코를 훌쩍거리며 알겠다고 애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자식이고 뭐고 집 나갈 땐 언제고 갑자기 저러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도 그 내내 아빠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아이가 하도 아빠를 찾으니 결국 차단 풀고 면접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후부터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와 아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전 남편이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아빠랑 아쿠아리움 갈 건데 같이 가자고요. 저는 안 간다고 아빠랑 둘이서 갔다 오라고 했는데 아이는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울고 불고 떼를 쓰는 겁니다.
전 남편도 딱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고 아이도 뒤집어지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고 결국 다 같이 아쿠아리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아이 생각해서 그날 하루 꾹 참았죠. 그렇게 다 놀고 나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혼자 감상에 젖어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건데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느니 어쩌느니 한참을 주절거리더라고요. 한참을 듣던 제가 그랬죠. 적당히 해. 자식이며 아내며 다 내팽개칠 만큼 좋아 죽었던 여자잖아.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그 여자랑 살림 차렸으면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 걔 말도 하지 마. 생각만 하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 진짜 후회해. 겨우 그딴 여자 만나려고 내 가정, 내 행복 그렇게 깨부순 거. 내가 진짜 멍청했던 거지. 그걸 이제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다 끝난 사이에 뭐가 미안해. 나 그 여자랑 진짜 갈라설 거야. 최악이야 그 여자는. 허영심에 욕심에 드글드글해서 완전 독먹는 하마에 집착도 심하고 멍청하고 내 인생 그 여자 때문에 망친 거야.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 험담을 듣는데 코웃음만 나더라고요. 이제 알겠네. 그런 식으로 그 여자한테도 내욕했지. 아니야. 아니긴 개뿔. 듣기 싫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마. 너는 뭐 욕할 거 없는 줄 아니? 미안해. 사과도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가자. 오늘은 지우 때문에 마지못해 갔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 제 앞에 와서 그 여자 뒷담화하고 욕하는 꼴을 보는데 그 여자랑 바람필 때 내 욕을 얼마나 해댔을까 싶고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완벽하게 선을 그었는데 제 얘기는 귓등으로 들은 건지 문자로 밥은 먹었느냐, 날이 추운데 옷은 잘 챙겨 입었냐 등등 궁상맞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면접 교섭권 얘기 아니면 연락하지 말고 네 가정에나 충실해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의 내연녀이자 이제는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요. 만나자는 걸 할 얘기 없다고 거절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예 집 근처로 찾아왔더군요. 기가 막혔죠. 도대체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성식 씨 행동이 이상해서 내비게이션 목록 뒤져보니까 여기가 나오던데요.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전 남편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 불륜이에요. 그 여자 입에서 불륜 소리 나오니 너무 웃겼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거 나 뜨겁지도 않아요? 어쨌든 이젠 내 남자거든요? 네 남자 하세요. 관심도 없으니까. 네 남자한테 제발 애 핑계로 그만 좀 질척이라고 해주실래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막 손까지 부들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득 부들거리는 그 여자를 보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이혼 전에 이 여자랑 대면했을 때가 떠오르면서요. 그때는 반대 상황이었죠. 제가 왜 우리 남편 만나느냐 부들거리고 있었고 그 여자는 저를 깔보고 있었죠. 그때의 제가 떠오르면서 이 여자도 어지간히 불안한가 보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지금 느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상황이 별로 화도 안 나고 오히려 여유로워지더라고요. 저는 빈정거리며 그랬죠. 불안해? 뭐? 엄청 불안해 보여서. 하긴 한 번 바람 피운 인간이 두 번 못 필까? 뭐라고? 애 핑계 대면서 전 남편 쑤시고 다니니까 좋아? 그 반대인데? 네 남편이 우리 지우 핑계 대면서 자꾸 연락해대는데 나 진짜 너무 진절머리 나거든? 제발 네 남편 단속 좀 해. 나한테 와서 네 욕도 엄청 많이 퍼붓는데 듣기 싫어. 뭐라더라? 허영심 많고 멍청한 데다 집착도 심해서 지긋지긋하다고. 입에 개거품 물고 욕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만 좀 하고 가정에 충실하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야. 제 말에 그 여자도 충격받은 얼굴이더군요.
성식 씨가 그렇게 말했다고? 더 심하게 말했는데 그나마 돌려 말한 거야. 어디서 이간질이야? 그렇다고 성식 씨가 너한테 돌아갈 줄 알아? 너 같으면 쓰레기 처리장에 쓰레기 버렸는데 그거 도로 들고 오고 싶겠니? 저는 폰을 꺼내 남편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보내고 저는 답장조차 안 했던 문자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폰을 확 낚아채더니 보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계속 일방적으로 문자 보내고 저는 그만 좀 보내라고 네 가정에나 충실하라고 하고 남편은 그 여자랑 끝낼 거다라면서 상간녀 욕한 것도 다 있었죠.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문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처자식 버리고 바람 피우는 인간인데 너한테는 천년만년 충성할 것 같았니? 착각도 크다. 저는 제 폰을 다시 뺏었습니다. 제발 네 남편한테 전해줄래? 이딴 쓰레기 같은 문자 자꾸 보내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왜 이렇게 쌍으로 질척거려 지긋지긋하게.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벗어났죠. 고개를 문득 돌려보니 그 여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똑같이 당해보니 네 기분은 어떠냐 묻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음날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 그 여자한테 문자 내역 다 보여줬느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막 쉬면서 그 일로 어제 집안 박살나게 싸웠고 자기는 얼굴에 손톱으로 그인 자국이 줄줄 났다고 하더라고요. 폭행까지 당했다며 자기도 이제는 못 참는다고 그 여자랑은 진짜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쓸데없는 문자하거나 계속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자기랑 다시 잘해보자고 지우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우스워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랑 다시 합치는 일 없어. 왜 헤어져? 그 여자랑 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 이럴 거야? 정확하게 말할게. 나 너 진짜 싫어. 아니 끔찍해. 우리 지우 때문만 아니면 죽어서도 네 얼굴 안 보고 싶어. 그리고 어쩌고 살든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전혀 내 할 바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너는 더한 짓도 했는데 고작 이 정도 말이면 어때서. 하여튼 내 뜻 분명히 전했으니까 다시는 귀찮게 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그것들 결혼한다 했을 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의 지옥이 되어서 싸우고 서로를 망치고 있다 생각하니 코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이 좋을 리가 없죠. 그 뒤로도 포기 않고 면접 교섭일 날 오면 지 얘기 주절주절 했는데요. 지 혼자 주절거린 말로는 그 여자랑 이혼 소송 중이고 헬스장도 장사 안 돼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 대꾸도 않고 관심도 없이 무시하다 보니 지도 이제 포기했는지 그 뒤로는 아이 면접 교섭일 날짜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찰거머리 같은 인간이라서 골치 아팠는데 진작 이럴 걸 싶더라고요. 그리고 인과응보처럼 남편놈 실시간으로 망하는 거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네요.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때를 지나오고 나니 저도 많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볼품없는 바람 따위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제 마음과 저희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고등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늘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던지 간에 결국은 다 나한테로 돌아온다
라는 것을 인생 선배로서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주려 했죠. 저는 6년 전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전처의 지금 상황을 알게 되니 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과거에 했었던 유기견 봉사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14년간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유기견 출신이었거든요.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추억이 참 많았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고 그때 참 많이 슬프고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유기견, 유기묘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동호회도 자연스레 가입하게 되었죠. 주말마다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그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회원들 대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심성이 착하고 차분한 분들도 많았는데 그중 한 여자는 유난히 밝고 활발한 여자였습니다. 유정미라는 이름의 여자였는데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한다는 그녀는 동호회 회원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어요. 친화력이 좋고 성격이 정말 밝았거든요. 그녀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환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활달한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따뜻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정미 씨에게 호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하고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정미 씨가 봉사활동에 나오지 않으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나 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워낙에 쑥스러움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편이었기에 쉽게 호감을 표하긴 어려웠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남자친구 있느냐, 나는 어떠냐 물어봤어야 하는데 우유부단했던 저는 지레짐작으로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제 마음을 접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미 씨는 동호회에서 안 좋은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날 때쯤 더 이상 봉사활동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미 씨랑 같이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한의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라는 게 알고 보니 정미 씨와 그 한의사랑 사귀었다는 겁니다. 동호회에서 사귈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한의사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였죠. 애까지 있다고 하고요. 그 둘은 더 이상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고 남아있는 회원들은 그 둘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미 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제 생각에 정미 씨는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정미 씨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동호회 안 나오던데 잘 지내느냐고요. 정미 씨도 제 연락을 반가워하면서 한번 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러는 거예요. 제 소문 들으셨죠? 제가 왜 동호회에 안 나가는지. 아, 예, 듣기는 했습니다. 다들 저 욕하죠. 정미 씨의 물음에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기보다 둘러서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소문이 났을지 다 아니까요. 근데요. 저도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억울한데 솔직히 억울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떠들고 싶지도 않아요. 인규 씨한테만 말하는데요. 저도 사실 피해자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일을 더 키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해명하지 않고 조용히 동호회 그만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든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정미 씨는 그 소문이 오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미 씨 말로는 한의원 남자가 유부남인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였고 유부남인 건 나중에 알았다는 거였죠. 사실 저도 같은 회원이지만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름과 직업 정도는 알았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딱히 유부남이란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미 씨에게 그랬죠. 사실 전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기엔 정미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도 한 거고요. 라고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정미 씨는 처음에 그 밝았던 모습과 달리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서럽게 울더라고요. 많이 억울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주니 고맙다고 하면서요. 안 좋은 오해를 받은 정미 씨가 많이 안쓰럽고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달래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미 씨는 제 아내가 되었죠. 그 후 저는 아내와 8개월 연애를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할 때 그러더군요. 이제 든든한 남편도 생겼고 가정에 좀 충실하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회사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 그래도 되지.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당장 돌봐야 할 아이가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 혼자서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고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휴식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둘만의 신혼을 즐기며 편하게 지내자고 했죠. 그렇게 아내는 결혼 전에 회사를 바로 그만뒀고 그 후로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본인의 말처럼 정말 편하게 지내더군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고 일어나서는 필라테스를 하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고 너무 행복하다고 했죠. 다니기 싫은 회사 다니면서 어거지로 살았는데 요즘 너무 좋다면서요.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다만 약속과 달리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늘 어질러 놓은 옷가지와 설거지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먹는 날이 잦았고 혹은 제가 장을 봐서 차려 먹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긴 하루 근무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싱크대에는 아침부터 쌓여있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자 방에서 나오던 아내가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자기야, 설거지라도 좀 해놓지 그랬어. 나 너무 힘든데. 내가 오늘 필라테스 다녀와서 너무 피곤했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할게. 우리 서방님 화 풀어요. 내가 대신 뽀뽀해줄게. 아내는 애교가 정말 많은 성격이었고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티를 내면 우리 남편이 최고야. 자기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좀 철딱서니가 없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모습조차 사랑했기에 이해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 반년도 안 되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후 아이를 출산했고 초반에는 아내가 산후 우울증인 듯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목욕시키는 것부터 밤에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까지 거의 모든 육아를 제가 도맡아 했죠. 그렇게 아이는 자랐고 돌이 지났는데 아내는 그때부터 쇼핑 중독처럼 이것저것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보다는 본인을 위한 물품이 많았고 나중에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화장품들, 심지어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커피 머신이며 가전제품들. 카드 명세서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번 달 카드값이 400만 원이 넘었어. 뭐가? 그냥 필요한 거 좀 샀어.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 안 하게 생겼어? 저의 말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다 샀다. 어쩔래? 내가 이런 거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사? 아, 진짜 구질구질해.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딱 질색이야. 당신 이렇게 쪼잔하게 나오니까 내가 사내 우울증도 걸렸던 거야. 내가 왜 이런 쥐꼬리만한 교사 월급에 맞춰서 쩔쩔매면서 살아야 되는지. 진짜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아내의 거침없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그래,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야. 내 친구들은 남편 잘 만나서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매일 후회해. 돈 많은 남자 만났어야 했는데 당신은 월급도 너무 작고 너무 쪼잔뱅이라고. 라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상처를 받았고 화도 났지만 그래도 아내가 홧김에 한 말이고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애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건 홧김이 아니라 아내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돈 때문에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심 많고 사치스럽고 남자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아내에게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은 한없이 부족했겠죠. 그런 아내의 말들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실망이 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불만이 없었겠나요? 정말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도 있으니 바보같이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게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내의 그런 허물조차도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 끊겼던 친구들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면서요. 저는 아내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동창 모임에 갔다 온 후 이상하게도 활기가 넘쳤어요. 안 하던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이랑도 잘 놀아주고 활기가 막 넘쳤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동호회에 가서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잘 살더라고. 그거 보고 나도 자극받았어. 좋은 자극이네. 저는 좋게 생각하고 흐뭇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동창회에 갔다 온 아내는 저한테 박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재혁이라고 나 중학교 때 좋다고 쫓아다니던 찌질한 애가 있었거든? 그때는 키도 작고 성격도 찌질하고 그냥 그래서 저런 애가 나를 왜 좋아할까 쪽팔렸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 사람이 아예 달라진 거 있지? 주식하고 코인 투자 전문가래. 그걸로 본인도 돈을 엄청 벌었고 고객들한테 투자 정보도 주고 그러는 전문가라는 거야. 동창회에도 외제차에 명품 시계에 엄청 삐까뻔쩍하게 하고 왔더라고. 게다가 그때 안 큰 키가 고등학교 때 다 컸는지 키도 커지고 인물도 확 살고 사람이 아예 180도 다른 거 있지? 아, 그래? 참 신기하더라니까. 저는 그때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들뜬 얼굴로 박재혁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박재혁이라는 중학교 동창과 아내는 바람이 났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아내에게 통장 관리를 맡겼는데 어느 날 확인을 해보니 적금 통장에서 300만 원, 500만 원 같은 큰 금액들이 뭉텅이로 빠져나간 겁니다. 전혀 듣지 못했던 출금이었기에 아내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 겁니다. 투자했어, 그걸로. 투자라니. 내가 전에 말했잖아. 재혁이 말이야. 걔가 주식이랑 코인으로 돈을 엄청 잘 불리고 관리해준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걔한테 투자 맡기지도 못한데 워낙 거물급들만 고객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동창 좋은 게 뭐야. 나도 좋은 정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몇 번 조르니까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액으로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꽤 괜찮아. 정말 실력이 있나 봐. 그래서 재혁이 믿고 좀 더 넣은 거야.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나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해?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그리고 많은 금액도 아니고 몇백이잖아, 고작.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돼서 당신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아, 어쨌든 뭐 얘기했고 안 했고가 중요해? 돈만 불려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뭐 몇천만 원이라도 넣은 거 아니잖아. 끼케야 몇백 원이야. 다 합치면 1,000만 원 돈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무엇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위험한 투자 하고 싶지 않아. 제 말에 아내는 뒷목을 잡더라고요. 아, 너무 싫다.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우리가 어때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좀따리 월급 모아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당신은 교직 생활도 하면서 주변에서 듣는 얘기도 없어? 어쩜 그렇게 사람이 고지식해? 솔직한 말로 당신 그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 맨날 이렇게 허덕이며 살래? 돈 한 푼에 쩔쩔매면서? 이런 거 아니면 절대 돈 못 모아. 이건 기회라고, 기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결국 우리 가족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라면서 당당하게 따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투자를 하는 것뿐인데 제가 말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내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내에게 이번 일은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무조건 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100만 원을 쓰더라도요. 아내는 짜증을 내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 몰래 주식 투자한 것 말고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잠든 아내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불안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박재혁이라는 남자와 나눈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들킨 거야? 남편 난리 났겠네. 지가 난리치면 어쩔 건데. 내가 더 뭐라고 했어. 하여튼 답답이라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저러고 있다.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앞으로 또 투자할 생각이면 자기한테 무조건 얘기하래.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남편이 진짜 쪼잔하긴 하네. 내 말이 저렇게 쪼잔뱅이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너처럼 화끈하게 잘 써야 돈도 잘 버는 건데 말이야. 내가 화끈하긴 하지. 그러게 너는 나랑 결혼했어야지. 내가 너 예전에 쫓아다녔잖아. 그땐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제 와서 후회되지?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갈아타려고 준비 중이잖아. 난 언제든지 기다리지. 근데 애는? 몰라. 남편이 알아서 키우겠지. 빨리 남편하고 정리하고 너랑 살고 싶다. 남편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해. 나도 너랑 빨리 살고 싶어. 빨리 남편한테 얘기해. 나랑 결혼하면 너 벤츠 타고 신상 명품백 종류별로 내가 다 사준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재혁이 최고.
그걸 본 저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제가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제가 다 안다고 하니 모든 것을 인정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줄게. 그 남자 정리하고 투자했던 돈도 돌려받아와. 그럼 없던 일로 할 테니까. 하지만 아내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식 생각은 안 하냐니까 아이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랑의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그게 아내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앞에서 본인의 욕망 앞에서 제 속으로 난 자식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모습. 저는 아내에게 완벽하게 정이 떨어졌고 일순간에 마음 정리가 되더군요. 이혼은 하되 상간소송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돈으로 줄 테니 소송은 하지 말랍니다. 저는 웃기지 말라고 너나 그놈이나 상간소송 다 할 거고 판결문까지 받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놈 때문에 이혼한다고 했으니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라고 다시는 내 아들 볼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놈한테 완전히 빠져서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바로 진행했고요. 아이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마음도 없는 아내의 모습에 참담한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저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구나. 내가 진짜 잘못 선택한 거구나. 가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위자료까지 다 받아내고 깨끗이 끝을 냈습니다. 우연으로라도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죠. 아내의 배신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비참하고 괴로웠죠. 하지만 아들이 있기에 마냥 그렇게 지낼 수만은 없었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며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너무 행복했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상처뿐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 내게 남았다는 생각에 위안이 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지만 저는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내는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에게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떠났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지난 6년간 아이를 보러 올 생각도 없었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연락해도 아이를 보여줄 생각도 없었지만 무슨 무자르듯 자식을 끊어내는 그 비정함이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처제는 자기 언니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미안하다며 이따금씩 아이 선물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낼 필요 없다고 돌려보냈는데 처제는 저랑 조카한테 미안하고 이모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라며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냥 아이 선물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전 처가 식구들과 따로 연락한 건 아니고 전처에 대한 소식도 들은 게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 얼마 전 우연히 마트 서점에서 처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동화책을 고르고 있는데 저를 알아본 처제가 다가왔더라고요. 어머, 형부 맞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좀 껄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잘 지냈지? 성현이 책 고르러 오신 거예요? 형부 얼굴 좋네요. 잘 지내시죠? 똑같지 뭐. 근데 처제는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제 말에 처제는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생각만 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속이 끓어서요. 그게 무슨 재혼해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애 한번 보러 오겠다는 말 없이 살길래 재혼해서 돈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처제는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형부한테 그런 짓 했는데 잘 지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 언니라지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 꼴 좋다 싶어요. 근데 그래도 언니라고 지금 꼬라지 생각하면 마음 안 좋고 미치겠고 그래요.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무슨 일인데? 아예 모르시죠? 저희 언니 얘기. 나야 들을 일 없지. 들을 이유도 없고. 그쵸. 처제가 긴 한숨과 함께 들려준 아내의 근황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아내가 교도소로 갔다는 겁니다. 갑자기 교도소라니 이게 다 뭔 일인가 했는데 처제가 얘기해 주더군요. 그 남자요. 완전 사기꾼이었어요. 투자 전문가는 개뿔. 형부랑 이혼하고 나서 언니랑 동거했는데요. 초반에는 돈 펑펑 쓰고 잘 사는 듯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언니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사기를 쳤더라고요. 언니 주변 사람들이며 친척까지 다 당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도요. 게다가 심지어 제 이름으로 대출받으려고 했다가 걸렸죠. 부자랑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뻐기고 다니길래 우리 언니지만 진짜 한심하고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 꼬드김에 넘어가서 한통 속으로 사기치고 다니다가 결국 줄고소 당하고 나란히 잡혀 들어갔어요. 저희 언니가 철딱선이 없고 제멋대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까지 칠 사람은 아닌데 이게 다 그 남자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유부남이더라고요. 전처랑 이혼도 마무리 안 된 상태고요. 언니 교도소 가고 저희 부모님 알아눕고 주변 친척들이 대신해서 돈 갚으라고 난리쳐서 부모님 집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언니 때문에 진짜 저희 집 완전 쑥대밭 됐다니까요. 처제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고 아내는 공범이 되어 주변 지인들한테 투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6년 동안 아들 걱정도 안 됐는지 연락 한 번 없구나 싶었는데 연락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구속이 되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의 제 기분은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하는 씁쓸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앞으로도 전철하는 사람을 영원히 내 인생 그리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게 완벽히 지워버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친엄마가 죽은 게 낫지 교도소까지 간 사기꾼이라니요. 절대 아들의 인생에 득될 게 없었죠. 아내는 욕망 덩어리면서도 한편으론 멍청할 정도로 순진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벤츠와 명품 가방을 약속한 그 남자는 사치품 대신 아내의 팔목에 쇠고랑을 차게 만들었죠. 아내도 본인의 과한 욕심이 결국 본인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거에 동호회에서 있었던 아내에 대한 소문도 아내는 울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내도 다 알고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는 제 생각 이상으로 탐욕스럽고 돈밖에 모르는 한심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아내를 완전하게 지워낼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걱정도 안 되는지 연락 한 번 안 하네 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살 겁니다.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내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안타깝게도 엄마의 빈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전처가 그 헛된 욕망만 쫓지 않았다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예쁜 아들을 키우며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제 전처는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었겠지만요. 저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늘 이야기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고 역사는 늘 증명해 왔거든요. 쉽게 얻은 부와 명예는 결국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뒤에는 처참함만이 남는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제 아들에게도 화려한 성공과 돈보다는 성실한 하루의 가치를, 또 쉽게 얻는 요행보다는 정직한 땀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